오싹오싹 공포 괴담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림동의 미스터리 S가 읽어드리는 공포 괴담.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에서 10명 이상 살해한 연쇄살인범들 한번 알아볼게요. 아, 무거워. 김대두,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라고 합니다. 총 17명 살해했고 사형이 집행됐죠. 그리고 대두가 아니에요. 자, 춘재.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죠. 10건의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그 외 4건의 살인사건을 합해 총 14건의 연쇄살인,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정두영인 것 같은데요. 네. 유영철이 롤모델이라고 부산 경남 연쇄살인 사건 강도 살해했고요.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는 9명을 죽였지만 과거에 미성년자 시절 범행 살해를 저질러서 총 10명이 죽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형받았네요. 자, 그 다음에 야, 이거 머리만 봐도 알겠다. 야, 우리는 이제. 그죠? 이게 제가 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이제 이런 컨텐츠가 아닌 채널들이 있는데도 뭐 이런 범죄자 얘기할 때는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들어서 뻔한 건데 되게 재밌게 신기하게 듣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그 시바 족시카의 그 철구 미스테리 같은 거, 그럼 보면은 이런 거 읽는데 애들이 되게 막 흥미롭게 막 반응 좋게 막 보는 거야. 우리는 이거 봐도 뻔하잖아. 근데 걔들은 완전 다 처음 보는 것처럼 반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인가? 범죄사건판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영철유. 이거 뭐 비대칭 컷이냐? 어떻게 이렇지? 여기 이 머리 뭐야 이거? 네. 총 20명을 살해한 최악의 연쇄살인범이죠. 사이코패스라는 이제 단어를 대중에게 알린 사람입니다. 사형받았고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이거 봐, 이거 머리 숱 없는 것만 봐도 알죠. 이거 정냄큐. 네, 냄큐. 13명 죽였고 2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영철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연쇄살인범이에요. 북은 병신 같으니까 바꿀게요. 그 정남규 같은 경우는 유영철의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 라이벌 의식. 그래가지고 정남규랑 좀 이게 겹치는 거 알죠?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가 조금씩 겹쳐요. 아마 유영철이 가운데 껴있나 그럴 거야. 동시대에 이게 활동한 게 있어. 유영철, 정남규가 이제 좀 유사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유영철은 관심도 없었어. 근데 정남규가 지 혼자 유영철보다 더 많이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유영철 사건도 뭐 지 거라고 그랬나?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상한 새끼야, 이 새끼. 서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살인 자체를 즐기는 쾌락살인의 전형. 이게 우리나라는 뭐랄까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막 그 뭐랄까 이제 디스패치 같은 곳에서 이제 살인 사건을 조사한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폭로하는 것들이 많거든.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뭐 희한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해외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방송 윤리 같은 게 좀 엄격해요. 좀 약간 좀 틀딱 같은 느낌이 있어. 구시대적인 마인드. 그러다 보니까 이 워딩 같은 것도 그 아나운서들 품위 유지 같은 게 또 있어가지고 그 저급한 단어, 저급한 단어. 예를 들어서 정남규가 오늘 저 새끼 잡아다가 빠구리 한번 떠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치자. 그럼 이거 뉴스에 못 나와.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실제로 한 발언인데 진술에도 나왔는데 품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못 알려줘요. 자, 이거 호순이네. 네, 호순이. 네, 이제 참고로 이제 얘기를 빼먹었는데, 냄큐는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목 메고. 호순이. 총 10명을 죽였습니다.
얘는 이제 또 얼굴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해가지고 뭐 개도 키우고 했잖아. 입술 이거 봐, 앵두 같은 거. 씨발 귀여워.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많이 꼬셨죠. 자기의 어떤 이 새끼니까 픽업 아티스트야, 한마디로. 예. 그리고 이제 수사 받을 때도 프로파일러들 수사관 당황하게 만들었다. 말 너무 잘해가지고. 사형 받았습니다. 이게 다야? 네. 아까 이제 우범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는 연쇄살인을 말한 거고요. 우범곤은 연쇄살인이 아니에요.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죽였고, 그러니까 그건 총기 살인, 총기 난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연속살인이라고 하죠. 연쇄살인은 미국에선 3명으로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2명이 기준이에요. 일정 간격에 유사 패턴을 보이는 살인사건. 네. 그거를 연쇄살인으로 봐. 우리나라는 2건인데, 미국은 뭐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더 세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어. 3단계로 나누더라고. 근데 이제 우범군은 하루에 했으니까 연쇄살인은 아니야. 자, 다음 거 볼게요. 볼 게 없네. 많이 봐가지고 볼 게 없네. 연속살인이랑 연쇄살인? 방금 설명했잖아. 연속살인은 연속적으로 죽인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이뤄졌냐, 하루. 예. 연쇄살인은 공백기를 두고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냐. 자, 현재 미국에서 난리난 아들에게 살해당한 영화계의 거장 롭 라이너 부부 사건을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는 영화가 없습니다. 해리가 셀리 만났을 때, 오케이. 자, 이 무수한 명작을 만든 고 롭 라이너 감독이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아들인 닉이었어요. 이 새끼. 시신을 발견한 딸이 곧바로 오빠 닉이 범인일 거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에서 살인범으로 전환됐고요. 얘가 닉인데 어릴 때부터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가족들이 재활치료소에서만 최소 18번 보냈고 치료시키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거절했어요. 재활원에 가는 걸 거부하고 노숙까지 했고 가족들이 자기 얘기를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는다면서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씨발 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가 마약 중독자 새끼가 아들내미가 치료 거부한다는데 그걸 누가 이해해주냐? 아유, 이 새끼들 웃긴 새끼네. 자, 아빠가 아들이 중독에서 극복하는 걸 돕기 위해 영화까지 만들었대요. 영화는 찰리 되기라는 영화고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고등학생 찰리의 이야기로 아들 닉 라이너가 각본을 쓴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약 중독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롭 라이너의 가족은 코난 오브라이언의 연말 파티에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롭 라이너의 부부와 아들 닉이 격렬하게 다퉜고 닉은 배우 빌 헤이더와도 크게 싸웠어요. 롭이나 빌 둘 다 남과 싸울 성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툼의 원인이 닉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들이 부모의 목을 칼로 그어 살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딸 로미가
쿠로미야? 부모의 시신을 목격하고 신고했어요. 부모님이 오빠 때문에 고생하는 걸 평생 봤고 딸도 오빠의 마약 중독 때문에 트라우마가 심했기 때문에 바로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바로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배우 빌리 크리스탈에게 연락했죠. 누구지? 이 사람이겠죠. 빌리 크리스탈과 아내가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야? 많이 어리네. 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살해되기 2주 전에도 딸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고 가족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는 부부여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은 현재 1급 살인사건으로 고소당했고 유족들은 닉 라이너의 보석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아들이 또 돈이 많잖아. 아빠 재산이 있으니까 비싼 변호사들을 막 고용하나 봐. 부모 죽인 놈이 부모 돈으로 변호사 고용하냐고 욕 많이 먹고 있대요. 평소 자상하고 젠틀했던 부부인데 오바마 전 대통령, 작가 스티븐 킹, 동료 감독, 배우들, 스태프들, 집에서 일한 직원들 추모글들이 막 올라온다. 버락 오바마는 라이너에 대해 로비 영화와 텔레비전 분야에서 이룬 업적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야기들을 스크린을 통해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모든 이야기의 이면에는 사람들의 선함에 대한 깊은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평생의 헌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읽다. 노래가 다 왜 이래요? 그지 같네. 아니 노래가 이게 너무 맛대가리가 없으니까 지금. 왔다. 스티븐 킹의 소설을 영화화한 롬 라이너 감독의 1990년작 미저리에서 광적인 펜 안나 윌크스 역으로 스타덤에 올라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캐시 베이츠는 그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츠는 어젯밤 늦게 데드라인에 보낸 성명서에서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난 망연자실했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롭을 좋아했어요. 그는 뛰어난 재능과 친절함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었고 예술가로서 스스로에게 도전하기 위해 모든 장르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미셸은 재능 있는 사진작가였어요. 그는 영화 미저리 캠페인을 위해 제가 찍은 아름다운 사진들을 찍어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매틀록의 스타가 말했습니다. 더보기. 아니 뭐 사건 얘기가 뭐. 이 자식 잘 키워야 된다 진짜. 여기에 트럼프는 또 이 침투력 봐요. 살해당한 라이너 감독에게 좌파인가 봐. 라이너 감독이 날 증오하니까 죽지 이런 소리를 했네요. 같은 이제 진영의 공화당 의원들한테도 욕을 먹고 있다. 찰리 커크가 숨졌을 때와 완전 다른 반응이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이런 종류의 발언을 할 때면 그의 정책 성과와 의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비판의 여론이 쏟아졌다. 아놀드 슈월제네거의 아들이기도 한 배우 패트릭 슈월제네거는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발언이에요 라고 비판했고, 방송인 우피 골드버그는 백악관에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찰리 코크에 대해 그리고 배려에 대해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해놓고선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부끄럼도 없나요? 그는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만하자. 뭔 내용이냐. 자, 실화. 쾌락에 미치다. 오호. 어디서 파냐 저거? 잭미켈. 이분은 누구예요? 자, 공포, 실화, 쾌락에 미치다. 이거 했어요? 아이씨. 시체가 걸린 소나무 보겠습니다. 삼촌은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침이지 사실상 해 뜨지도 않는 새벽에 조깅을 하셨는데요. 삼촌이 조깅을 하시는 코스는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뒷산을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였는데 뒷산에는 소나무 숲이 울창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삼촌은 다름없이 조깅을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한참 열심히 뛰고 계셨는데 저 앞에 있는 소나무에 뭔가 하얀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서 가까이 걸어갔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삼촌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거죠. 저 나무에 있는 게 만약 귀신이라면 어서 도망가야 하는데 사람이 목매달고 자살한 거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테니까요. 결국 삼촌은 두려움을 참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게 무엇인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까이 가보셨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 가까이 접근해보자 아직 날이 어두워 자세히 볼 순 없지만 확실한 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무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었고 미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람의 시체로 삼촌은 결론을 내리셨죠. 그것을 확인한 순간 삼촌은 왔던 방향으로 냅다 뛰어가 바로 파출소로 가셨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과 함께 아까 그 장소로 돌아오셨답니다. 문제의 장소로 돌아오시는데 30분 안팎으로 걸리셨다는데요. 경찰 아저씨와 와보니 황당하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경찰은 삼촌부터 신새벽부터 술 마셨냐고 하고 삼촌은 어이가 없어서 그 나무에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 소나무에서 제일 큰 가지 부분이 아까 여자가 매달려 있던 그곳이 톱으로 썰린 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잘린 시간은 얼마 안 되는 듯 송진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선은 바로 바닥으로 향했죠. 바닥을 보니 뭔가 질질 끌고 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경찰도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삼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죠. 한 달 정도가 지나 그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삼촌은 라면을 사러 늙으신 할아버지가 계신 슈퍼마켓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는데 아버지가 삼촌에게 여쭤보시더랍니다. 자네 그때 뒷산에서 목매단 시체 처음 본 사람이지? 예, 그런데요. 우리 슈퍼 옆 주택에 사는 중년 부부 이사 간 거 아나? 알아 몰라. 삼촌은 어이가 없었죠. 갑자기 딴소리를 꺼내시니. 하지만 어르신 말을 끊을 순 없어 여쭤보시는 대로 답변해 드렸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신 중년 부부는 동네에서도 유명했답니다. 남편은 중풍에 걸렸고 아내가 남편 목까지 일해서 남편 병간호까지 다 해주는 게다가 사이도 좋아 인고 부부로 유명했죠. 예, 어르신 좋으신 분들이었는데요. 이사 가셔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건 말이야 늙은이가 그냥 하는 말이니까 흘려 듣도록 하라고. 예, 내가 어렸을 적엔 먹을 것도 없고 민심도 흉흉했어.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 그때 돌았던 소문이 뭐였는지 아나?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자 들어봐 리슨. 그건 말이야 중풍에 걸린 사람이 나무에 목매달고 죽은 사람과 그 나무의 가지를 삶아 먹으면 다시 다음 날에 거짓말처럼 나와서 걸어다닐 수 있다는 소문이었지. 아유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늙은이가 하는 소리니까 그냥 뭐 그런 일이 있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삼촌은 가게를 나와
파출소로 가볼까 했지만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였대요. 루리앱 괴담 게시판에 푸른 레타님이 쓰신 글이라고 합니다. 잘 봤고요. 괴담 재밌네. 괴담. 뭐 올라왔어요? 일본의 우밤곤 도이 무스오 사건. 우밤곤 사건이 영화로 나온다는 얘기를 아까 좀 전에 채팅방에서 봤거든요. 사실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우밤곤. JP 우밤곤, 그지? 1938년 5월 21일 일본 오카야마현의 쓰야마입니다. 아이고, 감기가 걸리셨네요. 저희가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요 밑에 약국이 있어요. 거기서 약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환자분이요. 그게 아니라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일본. 당시 일본인들의 관심은 전쟁에 쏠려 있었다. 그 당시 군국주의의 광기에 휩쓸린 일본은 자국민 모두가 전쟁에 관심이 많은 만큼 남자들도 일본 제국을 위해 군에 가고 싶었고 징병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남자는 사내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군대를 가지 못했던 남자들은 극심한 콤플렉스에 빠지거나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런 인식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조차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 사람인가 봐. 이곳 오카야마 스야마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도이 무스오. 그는 1917년 3월 5일 출생했는데 1937년 당시에 만 20살이었기 때문에 징병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사 결과로는 결핵으로 인한 불합격 때문인지 마을 여자들은 그를 멀리했다고 했지만 사실 불합격이 원인이라기보단 결핵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결핵에 걸리면 부모, 형제들까지 전염을 우려해 외면할 정도였는데 하물며 이성관계의 파탄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난치성 질환에 가까웠다. 병세가 심해지면 결핵 환자만 수용하는 요양원에 죽을 때까지 처박아뒀다. 뭐야. 이로 인해 도이무치오는 극심한 여성 혐오증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원래 그는 마을에서 잘나가는 남자였다. 학교 다니면서 성적도 괜찮았고 아이들에게 손수 쓴 동화책 같은 걸 읽어줘서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또 근방의 여자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가질 만큼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제법 있었다. 그 당시 일본 농촌 지역은 요바이라는 밤에 몰래 다른 여자들이랑 퍼킹할 수 있는 이런 컬처가 있었는데 이건 1950년대에 가서야 거의 사라진 굉장히 아쉬운 문화였다고 한다. 하지만 결핵으로 다른 여자들이 도이를 기피하고 멀리하자 이런 일 때문에 도이는 여자들에 대한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고 이 증오는 마을 사람들에게까지도 옮겨갔다. 그는 수련 면허를 취득해 산탄총을 사들여 사격 연습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우려를 자아냈다. 그런 가운데 그의 할머니는 도이가 할머니의 치료를 위해 된장국에 약을 탄 모습을 보고 손자가 나를 독살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호소하는 바람에 경찰의 가택수색에서 일본도와 총기류를 압수당했다. 하지만 지인을 통해 이사카 펌프 액션식 산탄총과 탄약, 검도류 수집가에게 일본도를 몰래 사들이는 등 다시 무기를 모았다. (1938년 5월 21일) 새벽 1시 무렵 카이오 부락 779번지에서 농사를 짓는 토이 무츠오. 당시 24세에 22살의 이 남자는 할머니와 함께 자던 중 할머니가 눈을 뜨지 않도록 살그머니 일어나 발소리를 죽여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토이의 집은 카이오 부락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방해꾼 취급한 불악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면밀한 습격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특히 자신과 육체 관계를 가졌으나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2명의 여성에 대해 격렬한 살의를 품고 있었다. 토이는 2 여성이 마을에 돌아오는 날을 알아내 그날을 실행일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사건 전날인 5월 20일 오후 4시 무렵. 그는 자전거로 습격할 예정인 집들을 몇 번이나 왕복하며 꼼꼼하게 조사했다. 오후 5시쯤에는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절단해 불악 전체를 깜깜하게 만들었다. 전등 회사에 수리를 부탁한 마을 사람은 없었다. 토이는 친한 친구에게 어차피 폐병으로 죽을 테니 아베 사다 이상의 굉장한 일을 저지르겠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참고로 아베 사다는 지가 이제 좋아하던 남자가 있어요. 주지를 이제 생으로 자른 여자입니다. 그걸 또 보관하고 막 그랬대. 다락방에 올라간 토이는 검정색 교복을 입고 양쪽 다리에 군사훈련용 각반을 단단하게 감고 고무창 신발을 신었다. 머리에 감은 수건에는 2개의 소형 회중 전등을 달았고 자전거용 램프를 목에다 끈으로 매달고 다른 끈에 몸통으로 고정해 어두운 곳에서 상대를 비출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이제 몸에 요지경 광선이 달린 거 아니야. 이제 빛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상대방은 이 사람을 못 봐요. 이게 역광이라서. 그러니까 빛이 쨍쨍한데 이렇게 가릴 거 아니야. 눈부셔서. 그럼 총 날아오는 거야. 누가 쐈는지도 몰라.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손에는 맹수사냥용 구경 12번 9연발에 개조한 브라우닝 엽총을 들고 포켓에는 실탄 100발 넣고 실탄 100발을 넣은 주머니를 왼쪽 어깨에 걸치고 이 지방에서는 야간 천렵을 할 때 회중전등 1개를 수건으로 머리에 붙이는 풍습이 있었다. 그리고 토이가 애독한 잡지 소년 클럽은 총검을 단 총을 든 일본군이 중국인을 찔러 죽이는 만화가 실려 있는데 이거를 흉내낸 것 같기도 하다. 특히 뭐 만화책 보고 따라한 거야? 야, 이게 범행 순서가 있네요. 각반이 보호대야. 그 축구 선수들 정강이에 차는 그거 있죠. 그거. 자, 희생자. 첫 번째. 오전 1시 40분쯤 토이는 다락방에서 내려와 난로 옆에서 푹 잠들어 있는 자신의 할머니 요네의 목을 장작 패는 도끼로 절단했다. 희생자. 2번째 희생자. 가장 먼저 습격한 곳은 북쪽 이웃인 키시모토 카츠유키의 집이었다. 여기는 5인 가족이었지만 카츠유키는 군대에 들어가 집에 없었다. 시골이라 문단속은 하지 않고 있었다. 몇 차례 밤놀이로 집안을 다 알고 있던 토이는 안쪽의 방으로 들어갔다. 토이는 과부인 카츠유키의 모친 츠키우와 육체 관계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거절당한 데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강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 미시 좋아하나? 엽총을 사용하면 근처에 들린다고 생각한 그는 일본도를 소리 없이 뽑아 숙면 중이던 츠키우의 목과 가슴을 찔렀다. 3번째, 4번째 희생자. 계속해 어머니의 옆에서 자고 있던 남동생 요시오와 마모루를 일본도로 베어 살해했다. 여동생 미사는 일 때문에 다른 곳에 묵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살해되는 것을 모면했지만 토이는 그녀가 누구 집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5번째 희생자. 3번째 집은 시니다 슈지의 집이었다. 이곳에는 4명이 있었는데 이곳도 열쇠를 잠그는 습관은 없었다. 토이는 이 집에 안주 있는 토메와 몇 차례 육체 관계가 있었지만 토메는 아노 몇 번이나 덤비는 것이노 거절했다는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토이는 방에서 잠들어 있는 토메의 복부에 엽총을 대고 쏴 즉사시켰습니다. 이 옆방에서는 3명이 난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장녀 오토모 요시코와 주인 50세 슈지, 아내의 여동생 치즈코였습니다. 요시코는 토이와 육체 관계가 있었지만 다른 집에 시집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기로 앓고 있는 토메를 문병하러 요시코와 치즈코가 와 있었습니다. 토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날을 학살일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세 사람은 총성에 잠을 깼는데 근거리에서 엽총에 맞아 모두 즉사했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는 키시모토 타카시의 집입니다. 여기는 4인 가족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앞문으로 침입한 토이는 한 이불 속에 잠들어 있던 주인 타카시와 임신 6개월이던 아내 니시다 토모에를 엽총으로 사살했습니다. 토모에는 5번째로 살해된 토메의 둘째 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다는 걸 안 거구나. 잠에서 깬 조카 테라나카 타케오가 달려들었으나 토이는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려 쓰러뜨린 뒤 엽총으로 가슴을 쐈습니다. 토이는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던 모친 타마의 앞에 버티고 서서 당신들과는 아무 원한도 없지만 니시다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타마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토이는 총을 쐈습니다. 그러나 타마는 치명상을 입지 않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혼자 살아남은 타마는 젊은 사람이 죽고 내가 살았다. 신도 부처님도 없다고 슬퍼했습니다. 5번째는 테라카와 마사이치의 집입니다. 여기는 6인 가족이었고 계속되는 총소리에 테라카와 집의 식구들이 모두 잠에서 깼지만 문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온 토이는 무슨 일인가 하며 나온 주인 마사이치의 가슴을 엽총으로 쏴 사살했습니다. 놀라서 창밖으로 튀어나온 장남 테이이치의 등을 엽총으로 쏴 사살하고 복도에 덧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던 오녀 토키와 육녀 하나를 사살합니다. 며느리 노기 세츠코는 복도 구석으로 몰고 가 총으로 쐈습니다. 테이이치와 세츠코는 불과 6일 전에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사녀 유리코와 기쁜 사이였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불만을 품은 토이가 신혼집에 밤마다 찾아가는 바람에 유리코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토이는 둘살이를 되돌리려고 했지만 유리코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고 마침 3일 전부터 유리코가 집에 와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던 토이가 이날을 학살리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리코는 뒷문으로 재빨리 나와 이웃집으로 도망쳐 토이가 가장 원망한 유리코는 경상을 입는 데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씹걸레였는데 이제 뭐 찐따 아싸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빡쳐가지고 총을 든 거잖아요, 그죠? 이 새끼가. 유리가 도망친 것을 눈치챈 토이는 바로 뒤를 쫓았습니다. 6번째 집인 테라카와 모키치의 집은 원래 토이의 습격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비극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5인 가족입니다. 앞문을 잠근 직후 토이가 와서 문을 열라고 고함쳤고 별채에 있던 부친 코시로가 덧문을 열자 토이는 그를 엽총으로 쏴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유리코와 주인 모키치, 아내 노부코, 차남 신지는 모든 문을 꼭 닫았습니다. 토이는 총을 마구 쏘고 문을 격렬하게 두드렸습니다. 모키치는 이대로는 모두 살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지를 테라카와 모카즈의 집으로 가 도움을 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신지는 옆문으로 나와 대나무 숲으로 뛰어들었으나 토이에게 들키고 말았고 토이는 곧바로 뒤를 쫓았지만 그것을 눈치챈 신지는 숲속에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자 토이의 눈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신지를 놓친 토이는 뒷문으로 와 마치 그를 잡은 것 같은 말투로 말하지 않으면 쏴버리겠어 라는 큰소리 고함을 쳤고 노부코는 신지가 잡힌 것으로 알고 울면서 모키치에게 매달렸는데 유키코도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흐느껴 울었고 모키치는 몰래 뒷문으로 다가가 틈새로 밖의 모습을 봤어요. 문 바로 옆에는 토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신지가 없는 걸 알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토이는 열지 않으면 도끼로 부숴버리겠어 라고 고함치면서 집을 향해 2발을 쐈고 이때 한 발이 사녀 유키코의 허벅지에 맞아가지고 경사를 입어 이때쯤 심야 산간에 울려 건너는 총성절규와 비명 탓에 이상함을 느낀 이제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잠에서 일어났지. 7번째는 언덕에 있는 테라카와 코지의 집입니다. 여기는 모친 토이와 아들 코지 등 2명이 살고 있어요. 이곳 역시 열쇠를 잠그는 습관이 없죠. 토이는 돈을 주고 토이와 관계를 가졌지만 그녀가 니시다 유시코, 테라카와 유리코의 중매를 한 것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총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이불 덮은 채 총이 맞아 사망합니다. 8번째는 토이의 집 남쪽
테라카와 센키치의 집인데요. 이곳에는 가족 6명과 양잡일을 하는 2명 등 8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토이는 이 집에 원한이 없지만 예전에 자신과 정교를 거절한 단계 우이치의 여동생 츠루요와 키시모토 카츠유키의 여동생 미사 등 양잠실에서 자고 있던 2명을 엽총으로 사살합니다. 같은 방에 자고 있던 다른 한 명인 장남 아사이치의 아내 히라지 토라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총을 2번 쐈고 양잠실에서 뛰쳐나온 토이는 안방 텐마루의 덧문을 열고 들어가 난로 앞에 앉아있던 센카치와 마주칩니다. 센키치는 토이를 봤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차분하게 앉아있었어요. 토이는 노인이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하면서 총구를 센키치 목에 겨눴지. 근데 잠시 생각하더니 당신은 내 욕을 하지 않았으니 봐주겠다는 와타시 사망데스 하면 욕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희죽었다더니 자리를 떴대. 찐따네 이 새끼. 그리고 직후 토이는 안쪽 창고로 갔습니다. 여기에는 아사이치가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아사이치는 토이와 센키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떨면서도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토이는 세계의 전등으로 아사이치를 비추다 갑자기 베개를 걷어찹니다. 아사이치가 놀라서 일어나려 하자 가슴을 총으로 밀면서 젊은 사람이 도망쳤군. 움직이면 공격할 거야. 얌전히 일어나라는 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사이치는 토이를 바라보며 2 손을 모으고 꼼짝하지 않을 테니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토이가 그렇게 목숨이 아까운가? 라고 조롱하자 아사이치는 손을 모은 채 여러 번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좋아! 와타시가 아량을 베풀어주지. 살려준다. 토이는 그렇게 말하고 센키치의 집을 나옵니다. 센키치의 아내 테라카와 치요는 마루 밑에 숨어 있었고 손자 테라카와 이사와 아내 테라카와 키이는 2층에 숨어 있었어요. 9번째는 단게우키치의 집입니다. 이 집은 3인 가족이지만 여동생인 츠루요는 테라카와 센키치의 양잠실에서 이미 살해당했고요. 단게 집에도 별채인 양잠실이 있는데 이게 뭐지? 마침 어머니인 이토가 보온용 화로에 불을 보고 있던 중 토이가 나타나 딸 츠루요는 이미 죽었고 이번에는 당신이라면서 엽총을 쏴 중상을 입힙니다. 그녀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6시간 후에 사망했고 우이치는 안방에서 자고 있다가 어머니의 비명과 총성을 듣고 깨어나 재빨리 탈출해 난을 면했어요. 우이치는 한때 테라카와 유리코와 부부였기 때문에 토이의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우이치는 니시카모의 파출소에 갔지만 순경이 부재 중이라 다시 카모초 파출소로 가 사건을 알렸고요. 약 3km의 논두렁을 달리다가 도중에 자전거를 빌려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2시 40분. 순경 아저씨, 큰일 났다는, 일어나라는, 살인이라는 이러는 우이치의 고함 소리에 이마다 타케오 순경이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우이치의 이야기를 듣기 전 토이가 저질렸냐고 이마다 순경이 고함쳤고 평소부터 토이의 동정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이마다 순경은 곧바로 츠야마 경찰서 숙직실 키타무라 부경감에게 보고했고 이웃 히가시카모 마을 파출소의 요네자와 순경에도 연락합니다. 소방대, 의사에게도 연락하고 만일의 경우는 철도 전화를 빌려서 더 이상의 사태를 막기 위해 마을에 종을 두들길 것을 아내에게 부탁하고 오이치와 함께 카이오 부락으로 갔어요. 그동안에도 계속 사건은 일어나겠지. 10번째 집은 이케야마 스에오의 집인데요. 8인 가족이고 수학여행 중인 장남 얘를 빼면 7명 있었어. 토이가 여기를 습격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케야마 스에오가 테라카와 마츠코의 오빠였기 때문에 토이는 마츠코와의 관계가 있는데 지가 폐결핵에 걸린 걸 알자 갑자기 변심했고 이게 좀 꼴받으니까 죽이러 간 거야. 스에오는 뒤에 덧문을 열고 뛰쳐나갔고 이때 이미 뒤로 돌아갔던 토이가 스에오를 보자마자 바가야로 하면서 총을 막 난사했어요. 스에오는 대나무 숲으로 뛰어들어가 위기를 모면했고 토이는 집 안에 들어가서 엽총으로 아내인 미야를 사살합니다. 테라카와 마츠코 일가는 위험을 알아채고 4명의 아이들과 함께 남편과 3일 전쯤 교토로 이사갔어요. 이때 5번째 희생자인 니시다 토메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토메는 죽일 만큼 미워하진 않을 거야 하면서 거절했고요. 토이는 미츠코 일가가 도망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토이는 사남 아키오와 모춘 추루를 사살하고 도망치려던 부친 카츠이치에게 난사해 사살했습니다. 차남 쇼와 삼남 쇼조는 토이의 눈에 띄지 않았는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났어. 11번째 집은 야, 이 새끼 몇 명 죽인 거야 대체 이거. 마을 제1의 부자인 테라카와 쿠라이치. 여기는 3명이 살아. 쿠라이치는 돈이나 물건을 주면서 테라카와 마츠코, 오카베, 미유 등 몇 명의 마을 여자들과 앵파 관계예요. 토이가 비탈을 오르던 중 가슴에 달았던 전등이 떨어졌지만 쿠라이치가 있냐고 고함치면서 정문으로 뛰어들었고 아내 하마가 초를 들고 덧문을 열어 무슨 일이세요? 누군데요? 이 시간에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등이 2개가 보이는데 이러면서 쿠라이치와 장남 스구루를 돌아보며 외치는 순간 토이의 엽총에 이제 불이 붙었다. 하마는 초를 들고 있던 오른손에 춤 맞았지만 아프잖아 총 맞았으니까. 근데 이 아픈 걸 참고 서둘러 덧문을 닫은 후 쿠라이치랑 같이 필사적으로 토이의 침입을 막았어. 토이는 다치는 덧문을 향해 엽총을 5발 난사했고 하마의 오른팔에 중상을 입혔고 그것을 본 쿠라이치는 2층에 뛰어올라 창을 열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언덕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 전원에게 내려다보면서 했구나. 소리가 다 들렸고 토이는 쿠라이치에게도 발포했지만 총알은 1층의 지붕 기와를 깼을 뿐. 쿠라이치는 당황해 방 안에 몸을 숨겼지만 토이는 쿠라이치를 단념하고 떠납니다. 하마는 사가노 병원에 옮겨졌는데 출혈이 심해서 12시간 후에 사망했어. 아니 하마는 손에 맞았는데 이거 파열됐나? 그치 이게 엽총이니까 여기 맞으면 이렇게 막 날아갔을 것 같아. 손 자체가 피 많이 났겠죠. 자 다음 지금까지는 모두 카이오 부락에서 벌어졌지만 12번째는 카이오 북서쪽의 사카모토 부락 오카베 카즈오의 집입니다. 어이씨 깜짝 죄송. 토이는 약 2km의 산길을 달려가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부부 2명이 살고 있어요. 아내 미요와 토이는 여러 번 또 관계를 가졌는데 남편 카츠오는 이를 막으려고 부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요까지 차갑게 대하고 있었어요. 오카베의 집은 토이가 찾아오는 걸 경계하고 있었지만 문 단속은 하지 않고 있었고요. 혹은 테라카와 쿠라이치 때문에 미요가 자물쇠를 떼어 두었을지도 모르고 카즈오는 토이를 쫓기 위해 최근 공기총을 구입했는데 토이가 들어왔을 때 맞서려 했지만 아내와 함께 사살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시간 만에 걸친 참극은 모두 끝이 났어요. 피해자는 사망자 30명, 이 중에 28명은 즉사고 중상을 입고 나중에 사망한 사람이 2명, 중상자 1명, 경사자 2명 등 33명입니다. 이후 오카베 집을 떠나 오전 3시쯤 타루이 부락 타케다 마츠하루의 집에 나타난 토이는 오늘 밤은 하며 마츠하루가 자고 있는 방에 마구 들어갔습니다. 마츠하루는 토이를 보고 강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토이는 할아버지 떨지 말아요. 할아버지 빨리 종이랑 연필을 가져와요. 경찰의 자동차가 이 아래까지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오늘 밤은 이지랄 했습니다. 마츠하루가 종이를 찾자 토이는 함께 자고 있던 마츠하루의 손에 아창! 할아버지는 안 되겠다는 네 연필과 공책을 주셈! 손자가 연필과 공책을 주자 토이는 공책의 일부를 찢으며 왓다시는 죄 없는 닌겐을 공격 따위 하지 않는다. 걱정 말아라. 돈 워리. 공부 열심히 해. 스타디 베리아드에 하면서 서둘러 나갔습니다. 손자람은 할아버지 저 새끼가 토이예요. 근데 마츠하루는 처음으로 오카베 미요와 밀통의 소문이 있던 토이를 본 것이었습니다. 마츠하루는 토이가 유서 쓸 생각으로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한 것을 알아챘지만 토이에게 아창이라고 불린 초오 아츠오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니까 토이의 이제 목숨을 끊은 시체가 발견된 곳이 이 새끼 죽었어. 산으로 3.5km 들어간 산꼭대기입니다. 옆에는 몸에 달았던 회중 전등, 머리띠, 일본도 하나, 비수 2개, 자전거용 램프, 잠낭이 가지런히 늘어놓여 있었습니다.
신발도 벗어 제낀 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검정색 학생복의 단추를 풀고 브라우닝 구연발을 옆총에 들어 셔츠 위에서 심장 쪽에 충고를 댔습니다. 양손으로 총신을 제대로 잡고 오른쪽 다리를 펴 엄지발가락을 방아쇠에 걸었습니다. 이게 총이 기니까 손으로 못 쏘는 거야. 이게 팔보다 길어서 안 돼.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잡고 총성과 동시에 손에서 총이 1m 정도 날아갔고 토이는 넘어졌고 즉사. 사망 현장에는 유서가 있고 집에서도 2통의 유서가 나왔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이 사건은 하나의 기묘한 전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역대급이냐면 그 당시 일본은 중일 전쟁이 한참이라 웬만한 건 언론 통제로 검열하고 할 텐데 워낙 역대급이라 그 당시 엄청 이슈가 돼서 보도 많았고 당시 지식인들은 경찰이 범인을 너무 안일하게 냅뒀다고 많이 비판했습니다. 이전에 1913년 독일 바그너 사건이랑 흡사하다고. 영화가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오밤중의 마을 신문기사들 여기서 일어났나? 이 새끼고 이 피해자들 사진이고 경찰들인 것 같아요. 그 동네야. 와, 정신 없었겠다. 이게 완전 시골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집들이 뜨문뜨문 있으니까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요. 이제 이 새끼가 이제 JP 우범곤이라는 새끼인데 일본이 참고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살인 사건으로 이 만화를 잘 만들어요. 실제 흐름대로 만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되나 봐. 잘 안 해. 근데 일본은 이거 보통 있더라고. 유명한 살인 사건으로 검색하면 만화책들이. 일본어를 좀 알고 그러면은 보는 맛이 또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예.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일본의 실제 살인 사건, 범죄 사건 만화책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볼만한 거 많을 겁니다. JP 우범군. 찐따 새끼였어요. 찐따 새끼. 빡빡이 새끼.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오싹오싹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 S였습니다.